지금부터는 세 분의 발제를 토대로 주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토론은 발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국가 전략 기술 분야 규제 혁신 핵심 의제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심우현 박사님께서 먼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행정연구원 심우현입니다. 이광호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그 융복합 신기술과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발표에서 자율규제 도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안보적이라든지 전략적이라든지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율규제를 도입하기 좀 어려운 분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이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도 이 자율규제를 어떻게 하면 단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 이런 방안들이 있으면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 뭐 자율규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모든 규제를 다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제 정책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자율적 규범 마련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압축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 주도 규제 체계가 정립되어 와서 규제자나 피규제자나 모두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자율규제 혹은 아시다시피 공동규제가 많이 이제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겠고요. 물론 12대 전략기술 분야에서 제조업 특히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이나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존 규제 체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AI 등 디지털 분야에서는 충분히 자율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그 선행 연구에서는 AI 분야라고 해서 또 다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I 의료 이런 분야는 좀 어렵고요. 그 AI를 활용한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분야에서는 피규제자의 수용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정부 주도로 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게 이제 향후에 국가 간 통상에서 세부적인 그 규율 조정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민간 자율 규제 체계를 어떤 와일드 카드로 활용하는 것도 한 전략적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수 실장님께서. 네. 그 말씀 주셨던 자율규제 개념은 사실 바이오 쪽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민간이냐 또는 이제 과학자 커뮤니티냐 그런 부분들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바이오 쪽은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자율규제의 그 방향은 저희가 요즘 스터디하는 부분은 표준입니다. 이 표준 정책이나 이 표준을 어떻게 규제랑 접목을 시켜서 신흥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규제 메커니즘을 좀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ABC로 한다고 하면 안전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표준이나 표준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결국 그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 커뮤니티에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율규제라는 부분들도 바이오 쪽에는 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정부 규제가 하기 전에 자율규제를 통하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레귤레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현수 실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김현수 실장님께서는 혹시 그 국가 전략 기술 분야 규제 혁신 핵심 의제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이강호 박사님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요. 늘 이제 이강호 박사님 발표 자료를 보면서 저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많이 이제 배우고 저 또한 이제 발제를 했지만 저 또한 이제 배우는 자리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박사님 자료에 보면 규제 샌드박스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에서 많이 응용된 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이제 나와져 있는데 항상 이제 비판을 해야 의미 있는 비판을 해야 또 발전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 이 내용이 국가 전략 기술이 사업화, 산업화 쪽으로 적용을 가기 위한 지금의 어떤 규제 샌드박스의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규제 샌드박스를 하도 많이 비판하고 다녔더니 이제 그런 회의에서 저를 잘 안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죠. 가장 원론적인 차원에서 문제점 하나는 샌드박스는 모래놀이터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을 모래놀이터에 두고 자유롭게 노는 게 그 방식인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애들만 모래놀이터에 보내지 않고 옆에서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지금 1000건이 넘었는데요. 소관부처 담당자가 현장하고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취약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 실행부처와 규제 주무부처 간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의 원래의 목적은 불합리한 규제를 리스크를 검증함으로 인해서 해당 규제 법령을 개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투자 유치 실적만 되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본 규제 샌드박스의 원래의 목적인 규제 법령 개정 실적은 발표를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현장을 가보면은 다 R&D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비즈니스 모델의 리스크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한데 리스크 검증과 관련된 체계가 지금은 없다라는 게 사실 좀 안타까운 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의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려면은 리스크 검증 기능이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영 센터장님 첫 번째 주제와 관련돼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신기술 신산업 규제 정책을 이제 연구 보고서를 많이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규제 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면 좀 사후적 규제, 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 법의 구조를 보고 그다음에 기업의 정서를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사후적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규제 방식인지 사실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들도 사실 어떤 특정한 뭐 규제들이 오히려 명시가 돼 있어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모델인지 사실 이게 궁금합니다. 네, 이거 뭐 규제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그냥 그 오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우리가 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기업의 혁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더 낫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 미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만이 사후 규제, 네거티브 규제를 하려면은 시장 감시 활동에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 방향이긴 한데 모든 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전 사후 규제 방식을 신기술 모든 분야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 안전과 그 다음에 기술혁신 추동 이 두 개의 딜레마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적합한지 끊임없이 검증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이런 규제혁신 정책들이 주로 행정부 차원에서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입법부와 사법부도 같이 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입법부가 양산하는 규제가 결국 행정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결국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게 되는데 사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이나 이런 거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 그거 작업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전통적 규제부처와 전통적 지능부처는 조직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공무원 구조로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정말 많을 것 같고요. 좀 부처 간, 규제부처와 정책부처 간 교환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문화를 조금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김현수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표준 문제도 우리나라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 표준이라는 거는 기술 진보와 함께 이해관계자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협의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협의 합의 문화를 촉진하는 게 기본적인 사회적 신뢰 비용을 줄여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다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뤄왔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늦더라도 정도를 갖는 게 저는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규제 혁신과 관련돼서 정부와 민간의 또 역할, 그리고 그 정부 내에서도 실행부처와 규제부처의 역할 분담, 그다음에 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요. 정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첨단 바이오 규제 및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이제 발제해 주신 김현수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심우현 박사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결국 이 첨단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그 효과적인 규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 기술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또 안전성을 확보하는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결국 이 실장님께서 강조하신 위험 기반 규제 접근법이라든지 혹은 그 신중한 신중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좀 잘 반영이 돼서 규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이러한 분야에서 이 위험 기반 규제를 만든다든지 혹은 이 신중한 경계에 따라서 규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현재 우리나라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좀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퍼스트 R&D를 저희는 많이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 이런 워딩들을 이제 많은 정부 안건에 쓰는데 세계 최초 규제는 사실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자료에 있었던 영국의 자료를 좀 한번 소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영국은 유럽에서 이제 나오고 또 미국과 좀 다르게 보수적인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의 어떤 진보도 늘 빠르고는 하지만 항상 제도 규제 부분은 항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네들이 하는 어떤 최근에 바이오 쪽의 동향을 보면 유전기술 또는 정밀기술 6종법입니다.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한 어떤 그 식물과 동물에 대한 위험성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위험성 부분을 우리가 그간 알고 있었던 사전주의 차단이죠. 위험하니까 하지마 또는 위험하니까 일단 다른 국가에서 하는 거 보고 사례를 갖고 와라는 부분이 아니라 위험하니까 실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R&D 하는 게 맞아 또는 어떤 데이터들을 그네들이 흔히 말하는 그네들이라면 연구자입니다 또는 기업입니다 만들었는지 그걸 증명 한번 해보시오라는 형태로 규제 메커니즘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약간 자율 규제의 변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흥 기술에 대한 규제 메커니즘은 이 실제 R&D 조심스러운 R&D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신중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규제 R&D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제도 개선과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부분들도 이강국 박사님께 말씀 좀 드렸던 부분도 그 맥락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례를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광우 박사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 김현수 실장님께 드리는 질문이자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 사실 제가 신기술 분야 여러 분야 저 규제 개혁 관련 작업에 많이 참여를 했지만 바이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인 내생적인 규제 혁신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처나 왜 내생적인 그런 규제 혁신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낼까? 혹시 구조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문제점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네, 박사님 그 말씀 주셨던 부분은 늘 이제 저도 저희와 같이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저희 정책연구센터의 여러 어떤 연구원분들이랑 고민을 하는데요. 그 막연한 두려움에 오는 어떤 불안감 또는 이제 근거 없는 어떤 그 불안감에서 오는 형태가 좀 강해서 또는 그게 저변에 깔려 있어서 말씀 주셨던 내생적 어떻게 보면 단단한 그리고 여러 어떤 담론들이 이제 축적이 된 우리만의 어떤 규제 프로그램들이 못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100%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해? 아니면 완벽해? 라는 질문을 많은 어떤 일반인들이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죠. 사실 과학자분들은 데이터로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100% 아니에요 라는 게 그네들이 답인데 우리는 100%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기대하고 묻고 그 답이 아니면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불확실성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극복하냐라는 부분이에요. 불확실성은 위험이 아니고 곧 그 관련된 정보가 없는 걸로 이제 생각이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규제에 관련된 R&D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법제도 정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규제 개선을 위한 별도의 특성 분석 등 R&D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어떤 책임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 부분들도 좀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공무원이나 어떤 규제 당국 한두 명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질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좀 변해야 어떤 새로운 말씀 주셨던 내생적 규제의 어떤 혁신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준영 센터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 뭐 질의는 저 심우현 박사님하고 약간 매개를 같이 해서 사실 좀 의견을 좀 드리고 혹시 필요하면 이제 실장님의 코멘트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IMD에 디지털 경쟁력 순위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신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22년도, 23년도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근데 또 예전에 그 인공지능 이루다라는 사태를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민 정서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얼굴을 모두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서입니다. 근데 지금 첨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제에서 말씀하셨지만 바이오 쪽에 지능도 필요하지만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능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렇게 부작용은 충분히 해소가 돼야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맞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좀 사회적인 합의 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 여기에서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광우병 사태에서도 사실은 과학기술계가 제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되돌아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과학기술계가 사회와 조금 더 소통을 활발하게 또 빠르게 하면서 이런 부작용, 오해에 대해 있는 것들은 좀 해소를 해주고
또 과학기술계가 R&D를 통해서 부작용을 해소를 해줄 걸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뭐 실장님의 코멘트가 있으면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첨단 바이오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기술의 규제 개선은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익이라는 관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익이 어떤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입니다.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도태되냐 또는 올라타냐라는 부분이 제도 규제 부분이라고 하면 한 번 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로 이제 수용성 부분도 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 수용성이라는 부분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좀 놀라웠었어요. 프로슈머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자와 이제 사용자라는 부분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이제 생겼습니다. 흔히 이제 여명이라는 그 음주 밥 이제 술을 먹었을 때 이렇게 술 깨는 약을 선전하시는 그 대표님 보면 참 이게 좋은데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는데라는 어떤 형태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첨단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술과 제품이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다만 긍정적인 시너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좋은데 한번 써봐야 되는데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가격의 경쟁력이나 또는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미국의 행정명령에 보면 이제 공공조달, 공공구매라는 형태가 있어요. 신흥 기술을 어떻게 생태계에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단순하게 규제가 아니라 공공구매 형태로 해서 생태계에 안착시키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수용성을 높이는 부분은 단순하게 제도 개선이 아니라 실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써보면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이 첨단 바이오나 국가 전략 기술의 또 핵심 부분이라 또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수 실장님 감사합니다. 기술의 발전하고 그다음에 제도 정책의 변화 속도에서 오는 괴리 이걸 어떻게 메이크업할 거냐라는 것하고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제 바이오 분야의 특징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식약처나 복지부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처들의 역할 변화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좀 고민이 되고요. 특히 뭐 신중한 경계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R&D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R&D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제도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사점이 큰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주제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국가 전략 기술의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센터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심우현 박사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실 이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 규제 혁신 로드맵이 아니고 규제 혁파 로드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어떤 인식을 담고 있냐면 규제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로드맵을 만들다 보니까 필요한 규제는 만들고 필요 없는 규제는 없애는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는 로드맵을 만들자 하는 인식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로드맵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센터장님께서 이제 김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이 국가 전략 기술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하고 그리고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연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규제를 혁신하는 그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여전히 이 특정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을 했을 때 결국에 이 기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관 부처가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기술에 대한 소관 부처가 나눠져 있을 때 결국 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센터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이 조금 더 잘 정착되기 위해서 이제 거버넌스, 법적인 근거는 당연히 중요하고 또 주관 부처의 되게 액티브한 뭐 기획뿐만 아니라 관리까지도 정말 중요한데 사실 제가 발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버넌스 체계가 사실 되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혁신본부가 좀 주도하는 방안,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조금 더 규제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혁신본부하고 투톱으로 가는 방향 두 가지 했는데 사실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이게 잘 정립이 되면 법무처를 잘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계속 기획만 해서 딱 작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사실 다 발을 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규제 혁신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한번 딱 리뷰를 해보면 사실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거 누군가는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관이 임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무조정실, 혁신본부, 그다음에 부처 이 세 개의 기관이 사실은 진짜 발을 착착착 맞춰서 가야 성공할 수 있고 그거를 누군가는 모니터링을 부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기관이 하나의 지원기관이 탄탄하게 지원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광호 박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뭐 질문 겸 코멘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제가 프로토타입을 제가 설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오해하고 계시는 상황이 있는데 그 거버넌스 체계에서 규제 조정 권한은 국무조정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대부분 복수부처에 연관된 규제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느 특정 부처, 특히 과기혁신본부가 조정 권한을 가져가기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만약 그 임무를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국무조정실에서 권한 위임을 해줘야만 법령상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처음 한 프로토타입을 제가 저거 만드는데 2년 걸렸었거든요. 근데 저기 지금 발표해 주신 자료 보면 국토부 주관이라 되는데 아닙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이고 국토부가 가장 반발을 많이 했던 부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문제점으로 한계점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다 맞거든요. 국무조정실이 주도를 해서 로드맵을 만들다 보니까 주무부처의 참여 의지가 약한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율주행차는 2년 동안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로드맵들은 제가 알기로는 7개월, 8개월 또 안 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져서 사실 좀 굉장히 그 협의나 합의의 과정들이 너무 축소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복수부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부처 생각에서 이거는 언제 넣어주세요, 빼주세요, 뒤로 밀어주세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문론 설계에서 거버넌스까지는 제시를 해주셨는데 실무적으로 사실 그런 문제들 제가 자율주행차 했을 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그때 당시 레벨 3를 2019년도에 상용화 시키겠다가 아예 공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어달라는 요청이 직접적으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런 정무적 판단 개입을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그 자율주행차 국토부 주도라고 썼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니시에이션은 국무조정실이 했고요. 끌고 가긴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작성을 누가 했느냐를 저는 좀 초점을 뒀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이 부처의 규제가 충돌을 했을 때 조정하는 거는
국무조정실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본부가 할 수 있는 역할하고 국무조정실이 해야 될 역할하고 좀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안건을 누가 올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안건을 각 주관 부처에서 올린다고 하면 정부적 판단을 배제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이거를 배제를 하려면은 정부가 아니고 이제 민간에서 주도를 해서 안건을 올리게 되면 그나마 정부적 판단,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그나마 정무적인 색깔을 조금 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까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현수 실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질의보다는 이제 코멘트, 제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드리고 그 과정에서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을 좀 공유 좀 받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법 거버넌스 측면도 저도 이제 추가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만약에 이 내용들이 아직도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이제 사실 방안 1이 낫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기술과 산업은 좀 다른 관점에서 규제를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와 인더스트리라는 부분들은 다른 접근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부분을 흔히 말하는 펜대를 누가 잡냐라는 어떤 접근을 하면 약간 이 부분들도 그냥 만들어 놓고 또 놓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 저는 이제 법학을 공부는 했지만 이 법학이나 행정 모르겠습니다. 법학입니다. 법학한 사람들은 이 박스 안에 갇혀서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스 밖을 넘어가지고 이게 생태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보다는 그 안에 흔히 말하는 문장이나 단어를 뜯어서 흔히 말하는 곱씹는 거죠. 거기서 해석을 하는 의미가 좀 많거든요. 법학은 기본적으로 해석학이니까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준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형태에서 이 로드맵을 만들 때도 보실 때도 그냥 단기, 중기, 장기의 제도 개선을 바라본다고 하면 기존의 어떤 로드맵이랑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기술을 중심으로 두고 그 기술이 실제 단기, 중기, 장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다른 기술과 엮여져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 필요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또는 표나 그림 형태로 좀 나타나면 기존의 기존의 관계부처가 했던 로드맵과 좀 다르게 키스텝이나 아니면 혁신본부가 규제 로드맵을 바라보는 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센터장 생각을 좀 공유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분하고 이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다가 그분은 이제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로드맵을 사실 그리면서 매몰될 수도 있겠다. 이걸 조금 더 크게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2개 분야 필요하면은 50개 중점 기술 단위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는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로드맵이 다 완성이 되면 사실은 사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바이오에도 영향을 주고 모빌리티도 영향을 주고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핑을 쭉 해보면 계속 중첩이 되는 게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크게 조망 홀리스틱하게 보면 이게 중첩되는 분야는 아무래도 중요한 규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지형도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규제들의 특성을 한번 전체를 다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안전과 관련된 규제, 그다음에 윤리와 관련된 규제, 또 경제와 관련된 규제, 또 환경 규제, 사회적 규제, 이게 목적별로 되게 좀 다른 그룹이 좀 지어질 것 같고요. 또는 규제의 강도, 예를 들어서 강제적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율적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혼합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이렇게 지형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이게 미래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다. 지금은 현재 이런 규제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의 트렌드로 갈 수 있다. 라든지 규제 영역별로 또 다른 전략, 또 다른 정책들을 고민해 보면 이게 시너지가 있는 매핑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딱 주신 의견을 이걸 딱 보고 듣고 좀 되게 신선했고요. 좀 저희들도 나중에 로드맵이 좀 마련되면 이 고민하는 작업을 같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세 번째 주제에 대한 네 분의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게 기술의 발전이 그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이게 규제가 그 시장을 창출하기도 하고 다음에 산업 성장을 견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규제 혁신이 성장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12대 분야에 대한 제 규제 혁신 로드맵을 만들 때 그 특성을 잘 고려를 해서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인 여러 이제 변화들, 그다음에 거버넌스 변화 말씀하셨는데 그 이광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버넌스의 지금 현재 한계 이런 것들은 꼭 짚어서 조금 새로운 정책 아젠다로 조금 레이징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